이거나 먹어. 이 음식물 쓰레기통 같은 년아. 시어머니는 온 친척이 보는 앞에서 자신이 먹다 남긴 갈비찜을 내 밥그릇에 쏟아부었다. 하지만 나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이혼을 선언했다. 시댁 식구들은 몰랐다. 이 집안의 가장 큰 수입원이자 회사의 명운을 쥔 최고급 브랜드 은월차 근수입원이자 회사피를 개발한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나 없이는 단 한 톨의 차십도 제대로 덮어낼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정확히 3일 후 내 남편 박준호는 충격과 슬픔에 머리가 하얗게 새었고 오만하던 시댁 식구들은 모두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게 될 것이다. 이서연의 통쾌한 복수가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평안한 노년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지금도 그날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들려왔던 도자기 국자가 그릇 가장자리에 부딪히던 소리가 생생합니다. 쨍하는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그 미세한 파열음은 마치 차가운 칼날처럼 저의 3년간의 결혼 생활을 단칼에 베어버렸습니다. 그날은 시아버지 박 사장님의 환갑잔치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부산에서 꽤 이름난 전통 찻집을 운영하는 시댁은 체면을 무척 중요시하는 집안이었죠. 저는 3일 전부터 쉴 틈 없이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음식 메뉴를 짜고 식자재를 주문하고 아는 요리사에게 부탁해 재료를 손질하고 모든 것이 완벽하도록 상 하나하나, 찻잔 세트 하나까지 직접 점검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얼마나 체면을 중시하는 분인지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친척들이 가득 모인 잔치에서 조금의 실수라도 나온다면 가장 먼저 비난받을 사람은 바로 저일 테니까요. 제 이름은 이서연입니다. 3년 전 박 사장님 댁에 장남 박준호와 결혼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서울의 한 농산물 박람회에서 그를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저는 유명 허브차 브랜드의 제품 개발 전문가로 일하고 있었죠. 그는 말투가 상냥하고 배려심이 깊었으며 아주 끈기 있게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저는 마침내 운명의 상대를 만났다고 믿었습니다. 진심을 다하고 능력을 발휘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면 시댁에서도 언젠가는 저를 인정해 줄 거라고 믿을 만큼 어리석었죠.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저는 잘하면 잘할수록 당연한 것이 되었고 참으면 참을수록 더 심한 무시를 당했습니다. 환갑 잔칫날, 거실에는 친척들로 가득 찬 상이 3개나 차려졌고 웃음소리와 건배소리가 집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단정한 붉은색 원피스에 머리를 낮게 묶고 주방과 거실을 오가느라 다리가 퉁퉁 부을 지경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개발한 메뉴인 홍차 갈비찜이 나가자 모두가 정신없이 젓가락을 놀렸습니다. 향긋한 차향과 달콤한 고기 맛이 어우러져 느끼하지 않고 깊은 풍미를 냈기 때문이죠. 원래는 잔치가 끝나고 어린 조카들에게 싸주려고 했던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이 거의 파에 갈 무렵 시어머니 최 여사가 갑자기 뼈만 앙상하게 남고 온갖 젓가락이 닿았던 소스가 범벅된 갈비찜 접시를 들고 와서는 제 앞에 놓인 밥그릇에 전부 쏟아부었습니다. 뜨거운 소스가 손등에 튀어 따끔했고 식탁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었습니다. 몇몇 고모님들은 음식을 집는 척하며 고개를 숙였고 다른 이들은 호기심과 통쾌함이 뒤섞인 눈으로 저를 훔쳐보았습니다. 최 여사는 아주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어서 먹어라. 이 갈비찜 정말 맛있어. 국물이 몸에 좋은 거란다. 그렇게 뼈만 앙상해서야 언제 우리 집에 손주를 안겨주겠니?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1년 전이었다면 억지로 웃으며 넘어갔을 겁니다. 6개월 전이었다면 집안의 평화를 위해 조용히 삼켰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 제 앞에 놓인 음식물, 쓰레기 같은 그릇을 보자 더는 아무것도 삼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건 음식이 아니라 제 삶,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식탁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바로 제 옆에 앉아 있었지만
늘 그랬듯 침묵하며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도 놀랄 만큼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호 씨, 우리 이혼해요.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갈비찜을 씹던 조카마저 입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미간을 찌푸렸고 시어머니는 제정신이냐는 듯 눈을 부릅떴습니다. 그리고 남편 박준호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한참 입술을 달싹이다가 아주 익숙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여보, 왜 일을 크게 만들어? 어머니는 그냥 음식이 아까워서 그러신 거야.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3년의 결혼 생활 동안 그는 셀 수 없이 많이 바로 저런 말로 제 모든 상처를 별일 아닌 것으로 치부해버렸습니다. 어머니가 심한 말을 해도 별일 아닌 것.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잔치 음식을 하라고 해도 별일 아닌 것. 아직 아이가 없다고 구박해도 별일 아닌 것. 그의 입을 통과하면 제가 겪는 모든 굴욕은 전부 별일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저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음식이 아까워서요? 저는 식탁을 둘러보았습니다. 값비싼 해산물은 거의 그대로 남아 있었고 고급 와인은 수십 병이 비워졌습니다. 음식값만 수백만 원이 든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온 식탁의 젓가락이 닿은 음식 찌꺼기를 제 밥그릇에 쏟아붓고는 절약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여사가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너 지금 무슨 말버릇이야? 내가 시어미로서 먹으라고 주는 건 너를 아껴서 그러는 거야? 저는 그녀를 돌아보았습니다. 마음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니, 저는 음식물 쓰레기통이 아니에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최 여사의 얼굴은 시뻘개졌습니다. 시아버지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이다. 할 얘기가 있으면 손님들 다 가고 나서 해.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또 망신. 온 친척 앞에서 저를 모욕할 때는 제 체면은 생각하지 않더니 제가 반발하자 집안 망신시킨 사람이 되는군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제게 허락된 유일한 권리는 침묵뿐이라는 것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들었습니다. 준호가 당황하며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서연아, 어디 가려고 그래?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할게요. 이혼하고 싶어요. 일단 진정하고 방에 가서 얘기해.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화풀이도 협박도 아니에요. 통보예요. 말을 마친 저는 그대로 문을 향해 걸어 나갔습니다. 등 뒤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욕설과 시아버지의 호통, 친척들의 수군거림, 그리고 남편이 절박하게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그 모든 소음은 뒤편에 갇혔습니다. 계단을 내려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에 와닿았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숨이 제대로 쉬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시내의 작은 호텔로 갔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남편, 시어머니. 남편, 시어머니. 저는 깜빡이는 화면을 노려보다가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방 안은 완벽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무릎을 감싸 안고 어둠 속을 응시했습니다. 3년간의 결혼 생활이 숨막히는 영화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서울에서의 커리어를 포기하고 남편과 함께 부산으로 내려와 시댁의 찻집을 키웠습니다. 부부가 한마음이면 어떤 고생도 같이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포기한 것은 일이 아니라 자존감이었고 청춘이었으며 진심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마침내 마음에 남은 감정은 고통이 아니라 명료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심호흡을 한 뒤 새로운 문서에 첫 줄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중앙에 나타난 파일명은 차갑고 선명했습니다. 은월차, 긴유차, 레시피 및 운영권 제공 중단 통보서. 그 순간 저는 이 결혼이 정말로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요란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박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퀭한 눈, 어제 입었던 옷차림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문을 여는구나. 저는 그를 안으로 들이지 않고 문에 기댄 채 팔짱을 끼고 물었습니다. 할 얘기 있으면 여기서 해요.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밤새 전화를 꺼놔서 온 가족이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나를 걱정했어요? 아니면 내가 진짜 이혼할까봐 걱정했어요? 그는 화를 내려다 꾹 참는 듯 보였습니다. 서연아,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어제는 아버지 환갑이었잖아. 네가 그렇게 소란을 피워서 온 친척이 다 수군거리고 있어.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마음이 차가워졌는지를. 저는 식탁에서 대놓고 모욕을 당했는데 다음날 아침 그가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은 친척들의 수군거림이었습니다. 제 감정도 제가 삼켜야 했던 굴욕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물었습니다. 당신 집안 망신시킨 저를 탓하러 온 건가요? 그는 움찔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야. 아니라고 했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의 얼굴에 떠오른 익숙한 당혹감을 보았습니다. 지난 3년간 시어머니가 저를 억누를 때마다 그는 항상 저런 표정이었습니다. 악하지는 않지만 약한 사람. 아내가 조금씩 갉아먹히는 것을 보면서도 몇 마디 달래는 말이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 믿는 나약한 사람이었죠. 그가 심호흡을 하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어머니 대신 사과할게. 됐어? 연세가 많으셔서 가끔 심한 말을 하시지만 악의는 없으셔. 당신도 어머니 성격 알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아요. 며느리는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죠. 제 모든 기여를 당연한 의무로 여기고 제가 돈을 벌고 집안일을 하고 묵묵히 참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죠. 제 자존감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도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방관한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는 것도 잘 알아요. 저는 안으로 들어가 어젯밤에 출력해둔 서류 뭉치를 가져와 그에게 건넸습니다. 그는 첫 줄의 제목을 읽자마자 얼굴색이 싹 변했습니다. 은월차 레시피 및 운영권 제공 중단 통보서. 그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이거 진심이야? 단 한 번도 장난으로 말한 적 없어요. 은월차는 제가 연구하고 레시피를 완성하고 제다, 제차, 공정과 품질 관리 기준까지 모두 확립한 제품입니다. 지난 3년간은 제가 가족이라 생각해서 시댁 찻집에서 무료로 사용하게 해줬죠. 하지만 오늘부로 그 관계는 끝이에요. 준호는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서연아, 이건 우리 가족을 벼랑 끝으로 모는 거나 마찬가지야. 저는 글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우리 가족이라는 세 글자에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단 한 번도 진정한 제 집이었던 적이 없으니까요. 벼랑 끝으로 몰아요? 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어제 어머님이 온 친척 앞에서 제 밥그릇에 음식물 쓰레기를 부었을 때 그건 저를 벼랑 끝으로 모는 게 아니었나요? 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3년 동안 나는 서울에서의 일을 그만두고 당신과 함께 부산으로 내려와 브랜드를 키웠어요. 최고의 차짚을 찾기 위해 보성, 하동, 제주도를 헤매고 다녔죠. 새벽부터 밤까지 공방에 서서 차를 덮고 말렸어요. 은월차가 대박이 나고 손님이 늘고 매출이 몇 배나 뛰자 당신 가족들은 기쁘게 그 공을 전부 가로챘죠. 하지만 당신 어머니 눈에 나는 여전히 아들이나 낳고 고개 숙일 줄 아는 며느리일 뿐이었어요.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내 노력은 전부 무시하는 거야? 그 찻집은 우리 부모님의 평생이 담긴 곳이라고. 무시하지 않아요. 단지 제 몫을 되찾겠다는 거예요. 방 안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준호는 예전에 순종적인 아내를 찾으려는 듯 저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어젯밤에 죽었습니다. 그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오후에 남부유통에서 새 계약 때문에 차를 검수하러 와. 은월차 마지막 후 더가공이 끝나지 않았는데 당신 말고는 아무도 할 수 없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오늘 아침 여기에 나타난 이유가 그것이라는 것도요. 저를 잃을까봐 두려운 게 아니라 계약을 잃을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씁쓸했지만 그 감정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업무 협의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할게요. 변호사? 그가 소리쳤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네, 해야겠어요. 더 이상 당신의 구두 약속은 믿지 않으니까요. 준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가 갑자기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연아, 정말 이혼하고 싶은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가 단 한 번이라도 더 강했다면, 단 한 번이라도 내 편에 서주었다면, 어쩌면 오늘 모든 것이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에 만약은 없었습니다. 네, 원해요. 그리고 이번엔 절대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는 그제야 제가 협박하는 게 아니라는 걸 믿는 듯 충격받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서류를 집어들며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릴게. 마음대로 해요. 오늘 저녁에 다시 전화해도 될까? 아니요. 할 말 있으면 당신 변호사한테 제 변호사에게 연락하라고 하세요. 저는 말을 마치고 문을 닫았습니다. 닫히는 문틈으로 힘없이 늘어뜨린 손과 넋이 나간 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더는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문의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마음은 아팠지만 아픔이 곧 돌아가야 한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시내의 한 법무법인에 첫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호텔을 나와 시내의 한 서비스드, 레지던스에 임시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3년 만에 가장 편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이곳에서는 늦잠을 잤다고 구박하거나 국간이 맞지 않는다고 트집 잡거나 며느리답지 못하다고 비난하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자리에 앉자마자 시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아들보다 훨씬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나다. 어제 네 어미가 좀 과했다. 내가 잘 타일렀으니 밥 한 끼 먹은 일로 너무 일을 크게 만들지 마라. 부부란 서로 양보하며 사는 거다. 또 양보. 지난 3년간 그들은 양보라는 부드러운 밧줄로 제 목을 서서히 조여왔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님, 그 말씀하시려고 전화하신 건가요? 그의 목소리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너도 배운 사람이니 뭘 해야 할지 알 거다. 은월차는 지금 우리 가게의 주력 상품이야. 큰 거래처가 물건을 기다리고 있어. 네가 지금 손을 떼면 돈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이 수십 년간 쌓아온 신용까지 무너진다. 가족의 신용. 제가 밤새워 차를 만들 때는 며느리의 책임이라더니 제가 떠나려 하자 가족의 신용을 들먹이는군요. 그 누구도 제 마음이 아픈지, 제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이 말씀하시는 그 신용은 제 노력으로 쌓은 거예요. 그걸 소중히 여기셨다면 어제 저를 먼저 존중해 주셨어야죠.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너 지금 나까지 원망하는 거냐? 원망하지 않아요? 그저 현실을 똑똑히 보게 된 것뿐이에요. 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집안 여자들끼리 부딪히는 건 흔한 일이다. 그런데 그걸 돈 문제, 계약 문제로 끌고 가는 건 너무 정 없는 짓 아니냐? 정 없다고요? 시어머니가 친척들 앞에서 제게 음식물 쓰레기를 부었을 때 그건 정 있는 행동이었나요? 남편이 제가 모욕당하는 걸 보고만 있었을 때 그게 정이었나요? 저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저는 아주 냉정해요. 그래서 서류로 이야기하려는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 노기가 실렸습니다. 우리 가게가 아니었으면 네가 은월차 같은 걸 만들 기회나 있었을 것 같으냐? 마침내 그의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제가 아니었다면 아버님 가게는 여전히 동네의 낡은 찻집으로 남아 있었을 거예요. 아버님도 준호 씨도 모두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초조해 하시는 거겠죠. 그가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지금 우리를 궁지로 모는 게냐? 아니요. 저를 그 집에서 밀어낸 건 아버님 댁이에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속에서 희미한 진동이 퍼져나갔습니다. 괴로웠지만 하소연하거나 통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제가 몇 마디 말에 마음을 돌려 예전의 순종적인 며느리로 돌아갈 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10분도 안 돼요. 이번엔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자마자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네가 아주 잘났구나. 별것도 아닌 일로 소란 피우고 이혼의 레시피 중단까지? 네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3년 동안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우리 집 며느리로 살았으면서 이제 와서 하나하나 계산을 해? 이 배은망덕한 것.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분노에 떨었겠지만 이상하게도 이번엔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런 모욕을 참고 견뎠던 과거의 제 자신이 불쌍하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네가 아직 정신이 밝혀 있다면 오늘 밤 당장 들어와. 시부모님께 사죄하고 내일 나갈 차나 마저 만들어. 저는 냉소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를 최 여사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전화기 넘어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감히 그렇게 부를 줄은 몰랐을 겁니다. 저는 사과하러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오늘부터 최 여사님은 제게 명령할 자격이 없으세요. 그리고 내일 나갈 차는 사용하고 싶으시면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요청하세요. 네가 감히. 아니요.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 뿐입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방 안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습니다. 그때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오전에 연락했던 변호사였습니다. 서류 검토를 위해 저녁에 직접 만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오늘 밤부터 모든 것은 더 이상 집안의 말다툼이 아니라 단 한 번도 물러서서는 안 되는 진짜 싸움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부산의 한적한 카페에서 김도연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제게 은월차 레시피 초안부터 배합 비율 기록, 제다 일지, 원료 공급처와 나눈 이메일, 제가 직접 주도했던 유통계약서까지 모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꼼꼼히 서류를 살피던 그가 물었습니다. 이 자료들 원본은 전부 가지고 계시죠? 네. 차의 후가공 공정을 이서연 씨 외에 확실히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남편이 어깨너머로 보긴 했지만 기준에 맞는 차를 만들어낼 수준은 못 됩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유리합니다. 우리라는 말에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서 저는 제 고통을 증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2가지를 동시에 진행할 겁니다. 하나는 이혼 및 재산 분할, 다른 하나는 이서연 씨가 만든 차에 대한 기술적 권리와 상업적 가치를 확립하고 보호하는 겁니다. 3년 동안 저는 끝없는 감정 싸움에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처음으로 모든 것을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증거를 바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시댁에서는 이걸 감정적인 집안 문제로 보고 이서연 씨를 회유하려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걸 법적인 권리와 책임의 문제로 끌고 오면 그들도 서류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저는 제 모기상을 원하지 않아요. 그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당신 것이어야 할 몫을 빼앗기게 둬서도 안 됩니다. 그 말은 제 마음에 강하게 밝혔습니다. 저는 늘 계산적으로 보일까봐, 이기적이라는 말을 들을까봐 물러서곤 했습니다. 하지만 선량함이 내 노력과 가치를 짓밟히게 내버려두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1시간의 상담 끝에 김 변호사는 박간의 찻집에 보낼 첫 법적 통보서를 작성했습니다. 통보서를 받는 즉시 새로운 서면 합의 없이는 은월차 상표를 사용한 어떤 상업적 활동도 할 수 없으며 모든 소통은 변호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통보서를 보았을 때 저는 더 이상 물러설 길이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카페를 나와 혼자 강변을 걸었습니다. 밤 11시가 다 되어 숙소로 돌아왔을 때 박준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잠을 설친 듯 취어 있었습니다. 방금 변호사한테서 통보서가 왔어.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이미 말했잖아요. 전화기 너머로 그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크게 화를 내셨고 어머니는 계속 울고 계셔. 집안이 난리가 났어. 저도 그렇게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죠. 단지 당신 내 가족 중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을 뿐. 서연아, 그렇게 말하지 마. 그럼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당신 집에 감사하며 순순히 돌아가서 차를 마저 만들라고요? 그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부부간의 정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거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질문은 그가 자기 자신에게 훨씬 전에 했어야 할 질문이었습니다. 정은 하룻밤에 사라지지 않아요. 당신이 내가 모욕당하는 걸 보고도 침묵할 때마다 조금씩 죽어간 거예요. 이제 그만 자신을 속여요. 당신이 지금 잃을까봐 두려운 건 아내가 아니라 내일 계약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겠죠. 긴 침묵 끝에 그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 계약을 살려야 해. 네 도움이 필요해. 저는 눈을 떴습니다. 위선보다 솔직함이 차라리 나았습니다. 내일 오후에 남부유통에서 검수하러 와. 이번 계약이 무산되면 계약금 3천만 원을 배상해야 해. 아버지는 이번 계약이 틀어지면 올해 사업은 끝이라고 하셨어. 그 숫자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절박할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서연아, 제발 부탁이야. 이번 한 번만 도와줘. 네가 원하는 조건은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또 나중에. 약속은 필요 없어요. 제 도움이 필요하면 당신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제안서를 보내세요. 그리고 명심해요. 이제부터 저는 당신의 아내 자격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아팠지만 동시에 제 안에 다른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증오가 아닌 냉철한 이성이었습니다. 내일은 결정적인 날이 될 겁니다. 만약 그들이 스스로 차를 완성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제게 완전히 고개를 숙여야만 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주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지난 3년간처럼 가족들을 위해 아침을 차리려고 일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올 때 저절로 눈이 떠졌습니다. 오늘 밖간에 식구들이 어떻게든 스스로 차를 만들어 보려 할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성공한다면 저는 가장 강력한 협상 카드를 잃게 될 겁니다. 하지만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은월차를 만드는 것은 종이에 적힌 레시피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경험과 감각, 차십의 미세한 변화와 불의 세기를 느끼는 예민함이었습니다. 어깨너머로 몇 달 본다고 해서 익힐 수 있는 기술이 아니었죠. 오전 9시, 김 변호사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박간의 측 변호사가 우호적인 대화를 제안하며 남부유통과의 계약을 위해 제가 기술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먼저 급한 불부터 끄게 한 뒤 실제 조건 협상은 나중에 하려는 속셈이었죠. 김 변호사에게 전화하자 그가 말했습니다. 예상했던 수순입니다. 지금 확실한 조건 없이 도와주면 계약이 성사된 후에 그들은 또다시 시간을 끌며 이서연 씨의 가치를 폄하하려 할 겁니다. 그들이 당신 없이는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해야 합니다. 오전 11시 박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기 너머는 시끄러운 소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서연아, 어디야? 큰일 났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그의 입에서 직접 듣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만든 차가 다 타버렸어. 2번이나 만들었는데 2번 다 망쳤다고. 그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탄내가 너무 심하고 찬물은 흐리고 뒷맛은 떨궜어. 아버지는 화가 나서 주걱을 집어던지셨고 어머니는 공방문 앞에서 울고 계셔. 남부유통에서는 예정보다 일찍 오겠다고 연락이 왔어. 머릿속에 모든 상황이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뜨거운 가마, 타버린 차십, 그리고 자신들이 쉽게 대체할 수 있다고 믿었던 존재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박간의 식구들의 절망적인 얼굴. 서연아! 이번에 그의 목소리에는 자존심 따위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네가 오지 않으면 우리 가게는 정말 망해. 당신 변호사가 정식 제안서를 보냈나요? 보냈지만 기다릴 수가 없어. 제발 3년간 부부로 산정을 생각해서라도 이번 한 번만 도와줘. 오늘만 넘기면 네가 원하는 건 뭐든 들어줄게. 3년의 정. 이제 와서 그 정을 들먹이는군요. 어젯밤 시어머니가 제게 음식물 쓰레기를 부었을 때 그는 그 3년의 정을 어디에 두었을까요? 준호 씨, 어제 제가 한 말 기억해요? 이제부터 저는 당신의 아내 자격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억해. 좋아요. 제가 돌아가려면 조건이 있어요. 그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말해봐. 저는 미리 준비해둔 메모를 보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첫째, 박간의 찻집은 내가 은월차의 공동 개발자이자 상업적 가치의 공동 소유자임을 인정하는 계약서에 서명해야 해요. 둘째, 앞으로 은월차의 모든 제품은 나의 기술적 승인 없이는 출시할 수 없어요. 셋째, 찻집의 프리미엄 라인 사업부 지분 49%를 나에게 넘겨야 해요. 은월차 관련 결정에 대한 거부권도 포함해서요. 전화기 너머의 준호는 숨을 멈췄습니다. 서연아, 너 미쳤어? 49%라고? 이건 우리 집이 어려울 때를 노려서 약점을 잡는 거잖아. 아니요. 내 노력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절대 동의하지 않으실 거야. 그럼 남부유통과 계약을 파기하든가요? 15분 줄게요. 15분 안에 내 변호사에게 서명과 직인이 찍힌 동의서가 도착하지 않으면 이 대화는 없었던 걸로 하겠어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었고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떨리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15분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6분째. 준호가 다시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9분째. 시아버지가 전화했지만 끊었습니다. 12분째. 김 변호사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그들이 굽히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정확히 14분째. 새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박준호와 박 사장님의 서명, 그리고 찻집의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동의서였습니다. 저는 첨부 파일을 한참 동안 응시했습니다. 기쁨보다는 거대한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결국 그들은 서명했습니다. 저의 가치를 이해해서가 아니라 이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는 변호사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제 찻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겠습니다. 제가 박간에 찻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3년 전 이 간판이 걸렸을 때 저는 이곳에 제 미래를 짓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보니 그저 제 청춘을 갈아 넣어 만든 번지르르한 간판일 뿐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시끄럽던 대화 소리가 멎고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저는 곧장 제다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톡 쏘는 탄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냄새만 맡아도 오늘 아침의 실패가 얼마나 끔찍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제다실 안에는 준호와 시아버지, 그리고 2명의 기술자가 굳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구석 의자에 멍하니 앉아 있었고요. 저를 보자 준호가 한 걸음 다가오다 멈칫했습니다. 왔구나. 저는 말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제 뜻을 알아차리고 서명과 직인이 찍힌 서류 원본을 건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모든 조항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제 이름, 지분 비율, 은월차에 대한 공동 통제권, 모든 것이 정확했습니다. 서류를 가방에 넣고 나서야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 차를 직접 만진 사람이 누구죠? 저는 실패한 차잎을 손가락으로 비벼 향을 맡았습니다. 단 몇 초 만에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차잎의 수분이 제대로 마르지도 않았는데 불을 너무 빨리 올렸군요. 향을 억지로 끌어내려고 고온으로 태워버렸어요. 이건 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차잎을 태우는 겁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준호가 훔쳐보며 베껴 적은 배합 비율 메모를 집어들고 냉소했습니다. 은월차의 비결이 이 숫자 몇 개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차를 만드는 건 라면을 끓이는 게 아니에요. 정해진 숯불을 넣는다고 같은 맛이 나는 게 아니라고요. 제 말은 제다실 안에 무거운 침묵을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저는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남은 재료는요? 냉장 창고에 마지막 한 번 만들 분량밖에 없어요. 예상대로였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퇴로까지 거의 다 써버린 상태였습니다. 저는 시계를 풀어놓고 소매를 걷었습니다. 그리고 제다실에 있는 모두를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안에서는 제 지시에 따르세요. 실수하는 사람은 책임지셔야 할 겁니다. 저는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가서 남부유통 사람들을 상대해요. 최소 40분은 벌어줘요. 하지만 30분밖에 못 기다린다고 했어. 그럼 당신의 그 입으로 시간을 끄세요. 그건 당신 일이에요.
마침내 시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어제 일은? 여기선 차 만드는 이야기만 하죠. 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그의 얼굴에서 늘상 보이던 권위적인 표정이 사라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저를 이해하게 된 것이 아니라 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깨달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저는 마지막 남은 차시풀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아직 망가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고통, 씁쓸함, 상처, 모든 감정을 억지로 억누르고 오직 차에만 집중했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박간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차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가마에 불을 올리세요. 푸른 불꽃이 타오르며 제 눈에 차갑게 비쳤습니다. 이 한 판만 성공하면 모든 상황이 완전히 뒤바뀔 것이었습니다. 온도가 오르자 저는 차시풀 덮기 시작했습니다. 차를 덮는 것은 썩어가는 결혼 생활을 지키는 것과 같았습니다. 한 번이라도 타이밍을 놓치거나 힘 조절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타버리고 맙니다. 한 번 타버린 향은 두 번 다시 되살릴 수 없죠. 3년 전에는 무너져가는 가정을 구하려고 애썼지만 오늘은 오직 이 한 줌의 차만 구하고 싶었습니다. 적어도 차는 제 노력을 배신하지 않으니까요. 온도가 정점에 이르렀을 때 저는 재빨리 차시풀 식힌판으로 옮겼습니다. 뜨거운 향이 피어오르며 제 얼굴을 감쌌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은월차의 영혼은 마지막 불 조절과 향을 가두는 타이밍에 있었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보조 가마까지 동시에 사용해 시간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모두가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훨씬 어렵고 위험한 방법이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때 준호가 땀에 흠뻑 젖은 채 들어왔습니다. 20분밖에 더 못 기다린대. 저는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럼 계속 시간을 끌어요. 당신이 할 일은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는 잠시 제 등 뒤에 서 있다가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모든 집중력을 쏟아부었습니다. 지난 3년간 수없이 반복했던 동작들. 어느새 저는 주변의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상처받은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서연, 불의 숨결과 차십회 속삭임을 이해하는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침내 깊고 부드러운 단향이 제 다시를 가득 채웠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향을 확인하고 숨을 내쉬었습니다. 됐어요. 이 차는 살렸어요. 바로 그때 밖에서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더는 못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차를 맛봐야겠습니다. 남부유통 사람들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닫고 응접실로 나갔습니다. 남부유통의 남부장이라는 사람은 아주 엄격한 인상이었습니다. 준호와 시아버지는 안절부절 못했고 시어머니는 구석에서 불안한 듯 손만 비비고 있었습니다. 저를 본 남부장이 물었습니다. 이서연 씨는 왜 이제야 나타나시는 겁니까? 저는 준호가 대답하기 전에 말했습니다. 제다실에서 마지막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에 응접실의 공기는 더욱 싸늘해졌습니다. 저는 남 부장 앞에 앉아 방금 완성된 차를 우려내기 시작했습니다. 차십회에 뜨거운 물이 닿자 부드럽고 깊은 향이 피어올랐습니다. 남 부장은 물론 준호와 시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첫 잔을 남 부장에게 건넸습니다. 그는 말없이 차를 받아 향을 맡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방 안은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마침내 그가 찻잔을 내려놓고 저를 먼저 본 뒤 준호를 향해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은월차군요. 그 한마디에 박간의 식구들의 얼굴은 잿빛이 되었습니다. 남 부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오전에 맛본 차는 향이 끊기고 뒷맛이 탔더군요. 불량품을 받게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차는 다르군요. 향이 살아있고 뒷맛은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그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조금 손을 보셨나 봅니다. 네, 뒷맛을 내는 공정을 조금 수정했습니다. 조금 수정해서 계약 전체를 살리셨군요. 그 말은 준호의 얼굴을 더욱 창백하게 만들었습니다. 남 부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물건은 받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은월차의 모든 주문은
이서연 씨가 직접 품질을 확인하고 서명한 것만 받겠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가장 아픈 요구였을 겁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파트너는 간판이 아니라 진짜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을 보고 거래하는 법입니다. 남 부장이 제게 물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동의합니다. 그 순간 이 집에서 처음으로 제 가치는 며느리나 식구라는 이름 아래 가려지지 않고 제 이름 그대로 불렸습니다. 남 부장이 돌아간 후 응접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진짜 어렵고 쓰라린 대화는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한참을 서 있다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제 일은 우리 집안이 잘못했다. 그리고 이 가게가 오늘날까지 온 것은 네 공이 크다는 것도 인정한다. 이 말은 너무 늦었습니다. 지금 이 말은 인정이 아니라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자의 항복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지분과 기술 확인 권한은 약속대로 하마. 하지만 이혼은 다시 한번 생각해주면 안 되겠느냐? 가게 때문인가요? 아니면 준호 씨 때문인가요? 그는 제 직설적인 질문에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그럴 수도 있지. 일을 이렇게까지 키워서야 집안 꼴이 뭐가 되겠니? 저는 그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친척들 앞에서 제게 음식물 쓰레기를 부으셨을 때 그때는 집안 꼴을 생각하셨나요? 그녀는 얼굴이 빨개진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마침내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저는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 눈을 보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항상 조금만 참고 조금만 양보하면 모든 게 조용해질 거라고 생각했어. 저는 냉소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아버님, 어머님, 친척들은 조용했겠죠.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조용했던 적이 없어요. 그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변한다면? 그 말은 제가 수없이 기다렸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변한다면 그건 당신에게 좋은 일이겠죠. 하지만 더 이상 이 결혼과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저는 가방에서 변호사가 준비한 이혼 합의서 초안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깔끔하게 끝내고 싶어요. 재산은 법에 따라 나누고 은월차 관련 지분과 권리는 오늘 아침에 합의한 대로 유지하고요. 준호는 합의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서류야말로 제가 정말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마지막 통보였습니다. 한참 후에 그가 거의 부서질 듯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벌써 이렇게까지 준비한 거야? 네. 그는 우는 것보다 더 일그러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나간 순간부터 나에게는 어떤 기회도 주지 않았구나. 기회를 주지 않은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당신 스스로 그 기회를 닫아버렸죠. 시아버지가 아들을 보며 무겁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일이 이 지경까지 왔으니 네가 결정해라. 그 말은 준호에게 내려진 가장 잔인한 선고였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회피할 수도 중재할 수도 없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안 돼. 준호야. 네가 저 서류에 서명하면 넌 더 이상 내 아들도 아니야. 늘 그랬듯 그녀는 마지막 순간에 효라는 족쇄를 아들에게 채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눈을 감았다 뜨며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처음이었습니다. 그가 어머니의 말을 정면으로 막아선 것은 그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널 지켜주지 못했어. 항상 중간에 서서 양쪽을 다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지만 결국 모든 희생을 너에게 떠넘겼지.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목이 맨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되찾고 싶은 게 단순히 차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았어. 너는 너 자신을 되찾고 있는 거였구나. 그 말에 심장이 깊숙이 찔리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알아주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결정해라. 하지만 서명하면 정말로 잃는 거다. 준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알아요? 그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의 손은 눈에 띄게 떨렸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쓰는데 모든 힘을 쏟아붓는 듯 보였습니다. 펜이 종이에서 떨어졌을 때 그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고 시아버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합의서를 챙겨 가방에 넣었습니다. 승리감은 없었습니다. 그저 무겁고 단호하고 아픈 무늬 등 뒤에서 다치는 것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준호가 넉나간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이제 만족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만족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끝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저는 응접실을 걸어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는 더 이상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가게 문을 열려던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 변호사의 문자였습니다. 서류 제출은 잠시 보류하죠. 지난 3년간의 자금 흐름에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즉시 뵙고 싶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등골을 타고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을 받는 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결혼 생활의 이면에는 제가 아직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그는 두꺼운 서류철을 앞에 두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간의 측에서 보내온 재무자료를 검토해봤는데 숫자가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는 제 앞에 출력물 한 장을 밀었습니다. 은월차의 분기별 매출이 정리된 표였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너무 낮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실제 매출과는 터무니없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들이 매출을 숨긴 것 같습니다. 아니, 숨긴 것뿐만 아니라 은월차의 수익 일부를 다른 일반 상품군으로 돌려서 당신이 창출한 가치를 의도적으로 축소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저 무시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무시 뒤에는 철저한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겁니다. 준호는 늘 제게 은월차가 잘 팔리긴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 실제 수익은 얼마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고 제가 부족한 탓이라고 자책하기까지 했습니다. 준호 씨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단정할 순 없지만 가게를 직접 관리한 사람으로서 전혀 몰랐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주모자가 아니었을지라도 알고도 침묵했다면 그 침묵은 고백보다 더 아픈 배신이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 문제를 건드리면 단순한 이혼이 아니라 재산 분쟁, 나아가 세무조사까지 이어질 수 있는 복잡한 싸움이 될 겁니다. 분노보다 차가운 명료함이 머리를 채웠습니다. 그들은 제가 돈을 벌어오길 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 돈의 실제 액수에 대해서는 무지하기를 바랐던 겁니다. 제가 땀 흘려 일하면서도 그들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기를 바랐던 겁니다. 다음 단계는 뭐죠? 전체 회계 장부 원본과 계좌 이체 내역, 모든 계약서에 대한 정식 대조를 요구할 겁니다. 진행해주세요. 그때 준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매출 문제에 대해 할 얘기가 있어. 변호사들이 더 깊이 개입하기 전에 나한테 직접 먼저 들었으면 해.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저는 변호사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 또 다른 진실을 듣게 될 것 같네요. 저는 그날 저녁 강변의 한 카페에서 준호를 만났습니다. 불과 이틀 만에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며칠을 굶은 사람처럼 힘없이 말했습니다. 재무 자료 봤지?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는 고통스러운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1년 반 전부터 1년 반. 그 시간 동안 그는 제가 진실을 모른 채 계속해서 시댁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는 것을 지켜보기만 했던 겁니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단순히 자금을 유용하시는 줄로만 알았어. 그러다 어느 날 아버지가 그러시더군. 여자는 레시피나 쥐어주면 되는 거지. 돈까지 쥐어주면 안 된다고. 그 한마디에 지난 3년간 그들이 저를 어떻게 바라봤는지 모든 것이 설명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황금을 만드는 기술자일 뿐 금고에 손을 댈 자격은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도 아버님 편에 섰군요. 아니, 누구의 편도 아니었어. 틀렸어요. 잘못된 일 앞에서 침묵하는 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편에 서는 것과 같아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이 얼마나 비겁했는지 인정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 다른 사람이
숨막히는 것을 방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신 눈에 나는 뭐였어요? 아내였어요? 아니면 당신 집에 돈을 벌어다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마저 부서져 내렸습니다. 그는 마침내 모든 서류 대조에 협조하겠다고, 필요하다면 증인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저를 붙잡으려는 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무너진 폐허 속에서 뒤늦게나마 옳은 일을 하려는 마지막 몸부림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그가 물었습니다. 서연아, 한때라도 진심으로 날 사랑한 적이 있었어? 저는 잠시 멈추었다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아주 많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픈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준호의 협조 덕분에 모든 회계 자료에 대한 대조 작업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해 제가 집안을 망치고 있다고 소리쳤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드러난 진실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은월차의 실제 매출은 제가 들었던 것의 거의 3배에 달했습니다. 심지어 수익의 상당 부분은 준호의 여동생이 사업 실패로 진 빚을 갚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제게 이 모든 사실을 고백하며 재산 분할에 대해 재협상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더 이상 법정 다툼으로 이를 키우고 싶지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혼에 대한 제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집을 찾았을 때 시어머니는 제게 악을 썼습니다. 이제 만족하니? 네가 이 집에 들어온 뒤로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어. 저는 그녀를 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은월차 수익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알고 계셨나요? 그녀는 순간 말을 멈췄습니다. 그 짧은 침묵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녀 역시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집의 세 사람을 마지막으로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이 집의 누구도 제게 가족이라는 말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뒤돌아 나왔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저와 준호는 법적으로 완전히 남남이 되었습니다. 재산 분할은 철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제 목 이상을 탐하지도 않았지만 단 한 푼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박간의 찻집과의 관계는 49%의 지분을 가진 사업 파트너 관계로만 남았습니다. 모든 소통은 변호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졌습니다. 몇 달 후 저는 남 부장의 소개로 새로운 파트너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저를 박간의 며느리가 아닌 차 전문가 이서연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본향, 션이라는 이름으로 제 개인 브랜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여자가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유지해야 하는 결혼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나 자신으로 바로 설 수 있게 하는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혼 후 반년쯤 지났을 때 준호가 한번 찾아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재결합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만든 차라며 작은 차 상자를 건넸습니다. 그는 전보다 야위고 침착해 보였습니다. 내가 어른이 되지 못해서 널 잃었어. 네가 떠나고 나서야 사과만으로는 되돌릴 수 없는 게 있다는 걸 깨달았어. 저는 차를 받았습니다. 그걸 깨달았다니 다행이네요. 그날 밤 저는 그가 준 차를 마셔보았습니다. 아직 완벽한 맛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남을 흉내낸 맛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그가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서려는 노력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은 도시의 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새로운 브랜드의 시안들과 기획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겠지만 이번에는 온전히 저 자신을 위한 걸음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로서, 누구의 아내로서 제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뒤에 얻어낸 이것이야말로 저의 가장 큰 승리였습니다. 이것은 삶의 감정적인 단편들을 바탕으로 창작된 허구의 이야기이며 청중에게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 AI 음성을 사용했습니다. 이야기를 통해 시청자분들이 삶의 좋은 교훈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야기 속 인물들은 특정 개인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랑은 존중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둘째, 잘못에 대한 침묵 역시 잘못에 동조하는 행위입니다. 셋째, 여성은 자신이 창출한 노력, 재능, 가치에 대한 결정권을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넷째, 가족은 공정함과 상호 보호가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됩니다. 다섯째, 무한한 인내는 결국 자기 자신을 갉아먹는 행위가 됩니다. 여섯째, 하나의 문이 닫히더라도 자신의 능력과 자존감을 지킨다면 더 나은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감정 속에서 현명함을, 역경 속에서 굳건함을,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잃지 않을 만큼 충분한 자기애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